자,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집 사겠어. 매수 심리가 확 달라졌다. 라면서 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지금 서울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 거래량도 7천 건을 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서울은 확연한 상승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들은 진짜 야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돼?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지금 분위기인 거는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거래되는 것들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들을 보면은 서울에 한 18억에서 서울에 한 18억 초과 정도 되는 곳들은 지금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3, 40억대 이런 것들도 가격대들이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야 이거 약간 과열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매수 우위 지수도 빠르게 회복을 했고 거래량까지 지금 받쳐주다 보니까 약간 지금 당장은 상승장이 좀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뒤에 집값 오른다 해서 2년 8개월 만에 최고 아까 말한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조금 낮아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는 게 보이시죠? 90 정도 됐었는데 115다. 그러니까 100이 기준인데 115라면은 이거는 급등세까지 가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부 지역들 내가 사고 싶은 지역들은 보통 지금 먼저 올랐고요. 내가 사기 조금 애매한 지역들은 아직 갈까 말까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살까요 말까요라고 말을 할 때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은 데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얘가 전고점을 다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사서 그럼 얼마나 오를까라고 생각하면 또 막막하죠. 근데 가는 애들은 계속 갈 것 같은데 약간 옆에 있는 동네는 약간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조용한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온도차가 좀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대 상승폭 기록한 서울 아파트 값에서 지금 서울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지금 경기도에서도 약간 대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 그 중에서도 대장 단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서울 저렇게 가면은 우리도 간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있고 근데 그러면 서울의 중하위 지역들은 그럼 왜 약간 조용합니까? 여기는 야 다른 데보다 우리가 뭐 경쟁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거기다 우리가 지금 약간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뭐 재개발이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이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원베일리가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더 비싸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아파트가 또 돼버렸는데 여기가 지금 국민 평수인데 49억 8천 50억 찍었다는 거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로 이제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평대가 5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1억 5천인 거죠. 평당 1억 4,600만 원이 찍혔습니다. 물론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가 뭐 좋은 단지인 건 맞죠. 뭐 커뮤니티도 뭐 잘 돼 있고 뭐 역세권이라고 하긴 뭐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주변에 다 있고 역세권이 아니어도 뭐 상관없는 입지기도 하고 하니까 50억 찍었다 하는 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뭐 미쳤다라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야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없는데 라고 해서 한강조망 잘 나오는 평수를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지금 뭐 순식간에 막 5%, 10%씩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 라는 지금 우려가 또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깜짝 놀랬고 어떻게 좀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던 부분들도 지금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좀 파격적인 대책들이 좀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 법 개정을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여론을 조금 방향을 좀 잡았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심리도 움직여버린 상태에서 뒤늦게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뭐 국회나 이런 데 동의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많이 하든지 다시 규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하려니까 또 약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랬더니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공사비 때문에 또 공급이 어렵죠. 거기다가 당장 공급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지금 뭔가 사면 초과에 빠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허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착공도 안 하는데 인허가도 안 되고 뭐 준공은 되고 있지만 준공하는 것들 말고는 앞으로 또 3, 4년 뒤에 또 공급이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해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검토하라라는 식으로 지금 강경하게 의견까지
기사까지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마련하라고 하면서 임대차 이법 폐지를 또 추진하라고 했는데 요게 또 약간 와전된 거일 수도 있는데 폐지를 추진 이렇게 한번 기사가 떴다가 조금 2시간 있다가 폐지는 추후에 검토하라고 약간 조금 한 발 물러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지금 문제는 맞아요. 이것도 지금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지금 폐지하려니까 또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이니까 요건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집값 언제 잡으려고 하면서 뭐 정부를 지금 뭐 질타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다뤘지만 지금 정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지금 입법으로 막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법 개정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사실 메인 이벤트는 다 국회 법을 바꿔야 돼. 근데 국회 법을 바꾸려더니 야당과 여당의 격차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득이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동산 분야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정부도 아마 답답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라고 뽑은 게 정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또 정부한테 그럼 잘 협의를 해서 뭐라도 좀 풀어봐라 라고 말을 하지만 쉽지 않다. 자, 서울 신축 빌라가 58%가 줄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파트가 뭐 비싼 아파트가 더 가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든 이 중산층 이하에 이제 대다수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이제 서민층이 주거난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또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비싼 아파트가 3억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중저가인 아파트들의 전세가 뛰는 게 더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서민 주거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게 신축 빌라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파트를 짓는데 워낙 오래 걸립니다. 지금 뭐 3년이 아니라 4년 정도 걸려요. 특히 이제 지하 주차장도 파야 되고 나름 이제 고급화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제 시대의 눈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화하고 지하 주차장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 안전 관련된 규제들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지으려면 한 4년 잡아야 되는데 근데 당장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지어서 28년에 입주한다 하면은 누가 그래 알겠어 하면서 뭐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집 내놔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빌라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빌라는 6개월, 1년이면 지으니까. 근데 이 빌라가 지금 줄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에 뭐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그 급한 불 끌 게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뭐냐면 반은 집주인한테 맡기고 반은 은행한테 맡기는 에스크로 제도 해가지고 전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사기를 막아야 됩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맡겨야 된다. 이게 약간 그 보증금을 주인한테 주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은행이든 그러니까 소위 말한 안전결제 시스템처럼 어떤 플랫폼이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좀 운영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맡아놓자. 아니면 보증금의 일부라도 좀 가지고 있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세가가 막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정부나 아니면 기관이 대납을 하면서 충격을 좀 막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게 전세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제도를 안 쓰니까 전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끼리 사교명을 하면서 이자 안 받고 하면서 일종의 약간 서로 편하자고 하는 게 이 전세 제도인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전세를 주는 게 뭐 이득인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득인 이유는 이 전세를 줘서 무이자로 이 집을 보유하다가 집값이 올라서 팔 때 이득을 보는 거지 전세 주는 것 자체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줄 때 뭘 귀찮게 하거나 뭘 이렇게 압박을 하거나 하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 이제 안 해요. 전세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를 안 주면은 뭐가 문제예요라고 하시는 수가 있는데 이 전세를 집주인들 특히 다주택자들이 안 주려고 하면은 아까 말한 빌라 시장, 오피스텔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 오피스텔 같은 거는 다주택자들이 사가지고 이걸로 시세 차익을 좀 볼 목적으로 아파트는 살 수가 없으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사가지고 조금 적은 돈으로 시세 차익 보려고 전세를 주는 건데 이 전세를 규제하면서 전세에서 이제 페널티를 주기 시작하면은 집주인들이 이제 이걸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빌라가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하나를 규제하면은 해결됩니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어디를 규제하는 순간 다른 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정부가
국가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공공임대를 지으면 돼요. 공공임대를 지어가지고 싸게 빌려주면 돼. 근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을 또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세금 걷어?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 1억 마피아도 안 팔린다. 생숙지산은 여전히 찬바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도 지금 문제가 크고요. 지산도 지금 뭐 공실이 어마어마하고 경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극단적인 뭐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지산 같은 것들을 뭐 정부가 인수를 하든 아니면 뭐 이걸 일부 다주택자들한테 뭐 풀어주든 해가지고 이거를 일시적으로나마 좀 주거 형태로 좀 바꿔가지고 인정을 해줘서 이걸로 이제 급한 대로 우선 공급을 하자. 왜냐면 뭐 지산도 불편은 하지만 어찌됐든 주차장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형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뭐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은 이쪽대로 지금 뭐 난리인 시장이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국 인구가 3년 만에 반등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인구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한민족, 단일민족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백의의 민족 이러면서 약간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러는데 인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인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꼭 내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도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꼭 이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다수의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여행인데 장기 거주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국인들은 감소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 인구들이 사망하는 게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은 또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겠죠. 아무래도 청장년 세대들이 들어오고 내국인들은 이제 고령 노인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인구도 늘어나지만 뭐 평균 연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뭐 일종의 약간의 감소세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마냥 감소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앞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이 증가세도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지방에도 그렇고 뭐 농촌 지역, 뭐 어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이제 산업 자체가 붕괴하는 지경에 빠진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들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 비자를 내주면서 외국인 청년 고용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뭐 서울 수도권에는 또 나름 또 다른 또 외국인 관련돼서 또 직장들 직업들이 또 생겨나고 하면서 외국인은 조금 늘어나고 이제 내국인들은 점점 줄어드는. 한마디로 이제는 뭐 한국인이라면은 그냥 다 같은 그냥 한국인인 거지 인종이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뭐 내일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이제 요거는 집 사는 거고 요건 이제 전세 쓰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뭐 이자가 조금 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상금리 같은 것들이 뭐 조금 더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가 요즘에 이제 내려간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또 정책적으로 또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중간에 이렇게 톡톡 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으실 때 0.1%라도 적으면 뭐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역성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연 2.5% 성장한다고 이제 예측은 했지만 어쨌든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약간 불안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2% 초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가만 봤을 때는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금리가 지금 3.5니까 이거 낮춰야 되는데 미국은 저렇게 아직은 뭐 언제 낮추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GDP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가 찍혔다는 게 어찌 보면 금리 인하 쪽에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게 앞으로 뭐 한국 경제가 막 추락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작년 2분기 대비 성장률이 0.2%라는 거지 성장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허그에서 전세 반환 보증률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기금이 지금 엄청 축나고 있어요. 이제 1년에 막 4조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도 그렇고 전세 보증보험이 사고가 터지면서 지금 3조 8,800억 정도를 정부 기관이 갚아주고 돈을 또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보증보험을 너무나 가볍게 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도 잘 안 알아보고 그냥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무작정 들더라. 그래서 이 전세 반환 보증보험 금액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좀 높여가지고 사실 적자를 4조를 보게 되면
보험료를 높여야죠. 안 그러면 보험사 망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금 적자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보험료를 높여야죠.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면은 보험료가 인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엄청 싸죠, 사실. 1년에 막 2, 30만 원이면은 몇 억을 보장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게 막 사고가 팡팡 터지니까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올리는 순간 또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라고 약간 여론을 좀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파트나 비아파트 관련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디에서 사고가 터지면은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특히 이런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이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냥 너무 단편적인 거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또 여론이 돼가지고 이상한 결과로 가니까 결국에 우리 국민들이 좀 똑똑하게 잘 배워놓고 알아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면에서 최대한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급락했던 주식시장 여파가 부동산의 패닉셀링을 일으킬까? 뭐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게 이제 기사인데 이건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동감을 할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주식 기반으로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패닉셀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어. 1주택자 실거주야. 그러면은 주식이 빠지든 말든 내가 그럼 집을 이거 팔아가지고 뭐 어떡할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집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훅 빠져버린 삼성전자에 뭐 올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지금 팔린다는 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애랑 지금 잘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갑자기 월세로 가가지고 이걸 뭐 돈을 굴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잘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시장에 어떤 뭐 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반대로 공포감이 이제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붕괴를 일으켜가지고 야 이제 세상이 정말 다시 한번 그 금융위기처럼 뭐 엄청난 충격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이 뭐 생기겠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닌 어떤 단기적인 어떤 충격 정도로 다시 좀 공포감이 잠잠해진다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부동산의 어찌 보면 장점인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게 금융자산처럼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왜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 아파트는 서울에서 사야지 하면서 외진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물론 데이터가 보면은 6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7월 달은 사실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원래 비수기입니다. 물론 비수기여도 거래가 좀 될 때도 있어요. 막 폭등장 때는 이 34도가 넘는 이 폭염을 뚫고 사람들이 막 집을 삽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단기적으로 또 상승한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살짝 조금 뭐 주춤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들은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외진 데이터 비율은 이제 6월 달 기준인 거고 이게 전월에 비교해서 훨씬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7월도 외진 비율이 뭐 아마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약간 내려가지 않았을까 정도로 뭐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똘똘한 한 채라는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계속 막 강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 분들의 어떤 그 공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의 공포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서 서울과 격차가 더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팔고 이쪽으로 넘어오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진 비율이 어쨌든 뭐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켜보던 40대도 뭐 집을 사자 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첫 30%를 돌파했다 했는데 뭐 30대가 많이 사다가 40대로 뭐 옮겨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비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대만 사고 40대는 아예 안 사다가 이번에는 30대는 안 사고 40대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50대는 안 사냐? 50대도 삽니다. 50대 뭐 40대 30대 다 사요. 근데 약간씩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정책이라든지 대출 규제가 어디에 있느냐 뭐 아니면 대출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뭐 거래되는 지역이 뭐 경기도냐 아니면 뭐 서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산 보유 비율이 달라서 약간씩 차이 나는 거지 뭐 이게 뭐 50대가 되면 집을 절대 안 사고 60대는 집을 팔기만 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60대인데 집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분들은 야, 큰 집 팔아가지고 작은 집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데이터를 보면은 뭐 그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까지는 없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큰 집을 팔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작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10억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뭐 4억의 집으로 줄이고 6억을 현금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고령층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집을 줄여가는 공포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금액을 확 낮춰가지고 갑자기 잘 있는 집을 팔아서 한 4억으로 줄여. 그리고 현금 6억을 확보해가지고 이걸 갑자기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배당주를 갈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다. 차라리 그 돈으로 6억어치 한 집을 더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받아야지 라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10억의 집을 월세를 주고 나는 그냥 조금 경기도로 빠져가지고 월세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오르기 전에 사자 해서 서울 첫 내 집 마련 26개월 만에 최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도 뭐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이제 생애 최초를 했던 게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좀 늘긴 늘었죠. 늘긴 늘었지만 이거는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생애 최초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원래 지금 안 사던 무주택자들이 갑자기 막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다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냥 이 거래량이 거의 2배 넘게 2배가 뭐야? 거의 3배 가까이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생애 최초 첫 내 집 마련도 늘어났던 거죠. 자, 서울 아파트 오늘이 가장 싸다 해서 1주세 1억 뛰었다 해서 최대폭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 데이터들이 지금 약간 한두 달 전입니다. 한두 달 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 지금 7월 8월도 이런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미 올랐어요. 이미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번 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광복절 전에는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한 추석 전쯤, 보통 그 과거에도 추석 전에 발표를 하거든요. 왜냐면 추석 때 연휴기도 하고 그때 워낙 그 인구 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 민심이 막 확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좀 모으고 모아가지고 9월달 한 초중순쯤 발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시급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상황이고 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게 나올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카톡으로 막 썰들이 돕니다. 어디서 뭐 받아서 공유해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들 막 공유하고 자기 희망사항을 막 적어가지고 막 공유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신뢰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들은 거랑은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보면은 인허가 지연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 시급한 정부가 통합 심의 같은 걸 막 한다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통합 심의라는 게 물론 뭐 중요하죠.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된 케이스를 보기가 쉽지 않다.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인허가 많이 줄여주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아예 진행도 안 되는 곳들도 많다. 그래서 항상 또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통합 심의한다는 거는 결국에 내가 너한테 혜택을 줬기 때문에 너네도 좀 내놓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뭐 공공 기부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공공성을 좀 띄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과의 어떤 위화감을 좀 조성하면 안 된다든지 약간 이런 요구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맞지만 이게 대책으로서의 어떤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거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카드를 하나 꺼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MB 정권 때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 뭐 해가지고 사실상 그린벨트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냥 비닐하우스 그냥 단지입니다. 여기가 그린벨트라고요? 라고 할 정도로 뭔가 그냥 낙후된 농촌 지역 같은 그런 곳들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그린벨트 하면은 그냥 그 뭔가 청계산 뭐 아니면 무슨 뭐 그냥 뭐 대모산 뭐 이런 뭐 관악산 뭐 이런 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냥 그린벨트라고 돼 있긴 하지만 다 그냥 사람 사는 동네고 뭐 양계장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을 이번에 그냥 확실히 그냥 택지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하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서울에 딱 인접한 지역들이고 이 지역
지역들이 또 지금 땅값은 싸죠. 그린벨트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를 잘 수용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좀 저렴하게 공사비 오른 거 이상으로 택지 비용을 좀 낮춰가지고 좀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대규모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길 좀 풀어볼까라는 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지난 정권 말기 때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 공급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도 하고 3기 신도시 아니지만 사실상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인 미니 신도시들을 많이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이 강남 쪽에 보면은 지금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그린벨트를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MB 정권 때처럼 이 강남 쪽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공급을 한다. 근데 이거를 공공분양으로 하겠다. 거기다가 뭐 반값 아파트를 하겠다. 토지 임대부로 하겠다. 뭐 강남에 뭐 4억에 공급하겠다. 5억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뭐 수요가 좀 일부 좀 잠재워질 것 같기도 한데 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축 빌라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썰은 뭐 예전부터 돌았는데 이게 없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1월달 대책 때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축 빌라나 뭐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사면은 다주택 수로 뭐 취급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뭐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을 기존 주택 수로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가구 1주택 특례 같은 거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1주택자인 사람한테 이걸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 정책이 진짜로 한다면 내가 1주택이에요. 1주택자인데 갑자기 빌라를 사라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주택자입니다. 근데 빌라를 사래. 그러면 빌라를 사는데 신축 빌라를 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신축 빌라가 공사비가 겁나 비싸겠죠? 지금? 이 빌라가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공사비는 빌라나 아파트나 다 올랐어. 그러면 1주택자 가뜩이나 지금 마음도 그렇게 뭐 멘탈이 센 사람들이 아닌데 신축 빌라를 사래. 근데 빌라 전세 사기가 막 난리 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 이거 전세 어떻게 맞추지? 이거 막 고민도 되고. 근데 주택수에서는 빼준대. 자, 그러면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축 빌라를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야지 이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 거지. 내가 1주택인데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가 중요한 건데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건 사실 그 나중 얘기거든요. 그러면 1주택자들 보고 이거 사라 그러면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럼 보통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주택자. 이미 나는 버린 몸이야. 이미 나는 주택이 한 3개 있어. 아니면 이미 나는 뭐 오피스텔 뭐 분양권도 하나 있고 뭐 그냥 아파트도 있고 뭐 이래. 근데 어차피 나는 얘네들 처리 못하면은 세 채나 네 채대나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미 멘탈이 좀 강한 사람들이 그래? 신축 빌라 중에서 이런 걸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은 고르고 골라가지고 잘 골라가지고 야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야 이런 정보가 있다고 이런 정책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도전해볼까? 정도의 조금 그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1주택자들만 만약에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게 효과는 미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종부세 특례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종부세를 1주택자가 종부세 엄청 많이 내려면은 한 30억 넘어야 돼요. 그럼 30억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근데 빌라를 사라는 거야. 빌라 사지 않을래? 제가 왜요? 너 종부세 좀 특례 저 종부세 어차피 많이 안 나오는데요. 빌라를 해봐야 5억밖에 더 해? 이거 사가지고 종부세 얼마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은 애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땐 다주택을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신축이 아니라 구축도 좀 풀어주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된 거를 구축부터 좀 살려줘야 되는데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조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거는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실하진 않고요. 자, 지금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 여의도 30분 거리 해가지고 김포 한강 2 신도시죠. 이 한강 신도시가 이제 1 신도시가 있고 이제 2 신도시가 있는데 이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했다. 근데 이것도 뭐 이게 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뭔가 나비 모양처럼 생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또 이제 그린벨트 지역처럼 뭔가 그 개발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개발하겠다. 2 신도시로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덩어리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로 이제 뭐 5호선도 연장하고 뭐 하겠다 했던 것들, 뭐 GTX도 일로 뺀다 했던 것들이 이미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공급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거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얘가 제일 빠르겠죠? 그럼 이게 언제냐? 2030년에 분양한다. 물론 이게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돼가지고 또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꾸준한 공급 시그널을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주택지구 택지 조성해가지고 30년 분양도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 자, 임대 빼면은 서울 입주 올 2만 5천 가구뿐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정부에서 지금 3만 8천 호 정도 서울에 입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이 정도면은 그 연평균으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임대 아파트를 빼면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임대 아파트가 거의 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 만 세대 가까이가 임대 아파트인데 그 청년 임대주택 같은 거 있죠.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거 이런 그 막 5평짜리 그 실평수가 뭐 10평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거의 사실상 원룸이나 1.5룸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4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파트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주택 수준은 2만 채 정도고 그럼 이게 연평균 공급돼야 되는 규모보다 한 절반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으로 지금 뭐 그린벨트를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풍선 효과가 제대로다. 서울시 토어제 재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허가제도 사실상 이게 되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은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옆에 그 집값들 다 올려놓고 쟤네가 저렇게 비싸? 5년 전에는 우리 동네하고 가격이 똑같았는데 이제 5억 차이가 나네? 그러면 토허제만 풀려봐라. 우리도 5억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집값이 잡혔느냐? 그 지역은 잡혔죠. 근데 그 지역이 올라갈 거를 몰빵해서 옆 동네가 다 올라가. 그러니까 옆 동네들은 더 비싸졌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뭐가 좋은 거냐 생각해 보면은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집값은 많이 안 올랐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토어제라서. 근데 옆 동네에 살 수 있는 동네들은 집값이 원래 오를 거보다 한 1.5배에서 2배 올랐어. 그러니까 옆 동네 애들도 못 사. 이 동네도 못 사. 어차피 못 사. 근데 얘네들은 규제가 풀리면 우리도 저기까지 올라가야지 라고 이 약 물고 있어. 이 약 물고 있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들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참 문제인데 이 규제 완화를 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뭐 아직 그냥 약간 얘기만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세입자 절반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집값 상승 때문에 살짝 또 가려졌지만 지금 전세 상승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뭐 월세는 약간 잡히다가 또 일부 지역은 또 다시 또 월세도 올라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임차 시장이 사실 흔들리면은 가장 힘든 게 정부거든요. 정부는 지금 임대차 시장을 못 잡으면 사실 이쪽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뭐 집을 취득세를 높이거나 뭐 양도세를 막 중과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막아볼 수도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세가 올라가는 걸 뭐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저번에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거기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 빼고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세가 막 또 폭등했다라고 하지만 그때도 이제 극단적인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전세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니까 막겠다고 야 4년 살게 해줘 라고 했던 정책을 쓰는 바람에 더 올라간 거잖아요. 임대차 시장은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막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거는 2년 전에 계약했던 금액 대비 지금 새로 계약하려니까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구나. 이 부분 때문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2년 더 살고 26년에 재계약할 때는 전세가 딱 잡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2년 사이에 공급이 많이 없다.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알파에 알파를 더 붙여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못 올려줄 수 있고 그럼 반전세로 가거나 아니면 지역을 좀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면적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뒤로 미루는 효과는 있지만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손쓰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이거 폐지하자. 왜냐면 이걸 놔두면 결국에 또 터지니까. 왜냐면 이게 시한폭탄을 뒤로 계속 미루는 건데 지금은 미룰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없애놓으면은 사회적 혼란은 크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재계약하는 사람들, 내후년에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시장에 좀 수요가 갑자기 몰리거나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렇게
약간 좀 시장을 좀 왜곡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폐지하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반대로 이거 폐지하면은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2+2가 아니라 2+1으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일부 보완을 하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통과가 또 불투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야 사이가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다시 또 이제 쳇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4년짜리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럼 4년 뒤에 또 한 번의 이런 또 사회적 또 불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아구가 안 맞으면 진짜 이거는 못 막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급등했다 급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지금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였는데 결국에 핵심은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근데 그 대책이라는 게 과거처럼 세금 규제 뭐 아니면 뭐 대출 규제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공급 위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후자 공급 위주의 대책을 발표하는 게 그래도 시장 왜곡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공급만 내면은 당장의 어떤 그 상승세를 또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딜레마일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뭐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부터 들썩인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어딘가 봤더니 해가지고 지금 서울 뭐 전역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땅값이 어쨌든 싸잖아요. 그린벨트니까. 근데 이게 풀려가지고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보상금도 그렇고 이제 단기 투기 자금 이거야말로 진짜 투기인 거죠. 3개월 뒤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금 미리 사놓읍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상지 인근 토지의 매물들이 막 이제 막 문의가 많아지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뭐 사람들이 산다기보다는 땅 꾼들이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엄청 빨리 입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뭐 방이 5금 마천동 여기 하남 쪽 뭐 이쪽도 그렇고 이제 서울 강남 서초 막 이런 데들도 지금 막 지정이 되고 있고 뭐 다른 데들도 막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들 주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일부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잠깐만 우리 동네 옆에다가 공급을 하면은 약간 그 악몽의 2014, 15년도가 막 다시 막 떠오르는 거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내곡동, 세곡동에 갑자기 막 반값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MB 정권에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옆에 막 7억, 8억 하는데 여기 막 4억, 3억에 막 분양해버리니까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미분양 터지고 막 했었었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는 않다.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뭐 금융위기 직후 뭐 이런 시절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급이 막 많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풀고 있는 데들은 2030년대 나중에 추가 또 공급 부족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반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공급한다는 시그널 주기 반 정도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되더라도 뭐 8만 가구가 뭐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10년 뒤의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당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는 5년 내에 분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겠느냐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하는 것들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안 되던 보상이 막 갑자기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들도 사실 지금 갑자기 또 발표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부랴부랴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계획을 뭐 미리 몇 년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내 분양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빨라야 10년입니다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5년 정도 안에 할게요라고 말은 하고 우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88 대책이 뭐냐 이게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이게 공급 대책인 건 맞는데 공급돼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자, 대출을 조금 줘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바로 대출 조이기를 들어갔는데 어딜 조였냐면요. 지금 디딤돌 쪽을 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디딤돌 버팀목 이게 이제 전세 그다음에 이제 매매 정책 자금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싸요.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산다 해서 지금 중저가라고 해야 되나? 뭐 중저가들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제 그 상단 막 9억, 10억대 막 사러 가고 막 갈아타기가 막 일어나니까 야, 안 되겠다. 우선 여기 그 밑에 이 저가 주택들부터 이제 거래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이제 팍 올립니다. 야, 나름 뭐 0.4%. 근데 물론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요. 2.65에서 3점 뭐 후반대면요. 지금 그냥 일반 대출 받는 것도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디딤돌 버팀목 쪽에서 일부 자금이 약간 조금 뭐 정체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인상이 만약에 되면요. 자, 근데 이제 8월 16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고서는 나 뭐 한 다음 달쯤 살까? 뭐 추석쯤 살까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금리가 이제 갑자기 확 올라가네라고 생각하면서 일부 수요를 좀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이게 어쨌든 확실하게 수요를 당장 막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우선은 그래도 정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해주는 건데 이쪽 너무 낮았지 않냐 하면서 뭐 일부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노도강도 이제 불티나게 팔린다 해서 7월 서울 아파트 7,000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서 그래도 조금 덜 오른 곳들 그리고 원래 집값이 조금 좀 저렴한 곳들 이런 곳들을 이제 디딤돌 뭐 이런 거 신생아 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7,000채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상승되고 있는 와중이니까 아까 같은 그런 대출 규제들도 조금씩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기를 올라탄 서울 집값에서 거래 절반이 직전값보다 올랐다. 이게 전고점을 뚫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상승 거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5억이었는데 5억 1천 이러면은 이제 직전값보다 오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보다 뭐 횡보거나 떨어지면은 약간 하락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래 절반이 어찌됐든 간에 상향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도 많은데 거래가도 올라가니까 상승세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4년 만기 왔다. 벼르는 집주인에서 전세값 상승 부채질환 2법에서 지금 임대차 2법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폐지하자고 말은 나오지만 폐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게 또 임대차 2법 시행 4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제 2+2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 거래한 분들 아니면 2020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전세가 빠졌으니까 저 그냥 신규 계약하겠습니다 하면서 2020년에 5억에 전세 맞춘 게 막 4억에 거래되고 3억 5천에 22년에 다시 들어간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24년이 아니라 26년쯤에 다시 한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쓴 물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4년이라는 텀을 두고 물량이 막 몰려요. 막 몰리고 뭐 그 막 분쟁이 생기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을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폭을 되게 키우거든요. 특히 이제 물량이 많고 입주량이 막 많은 동네들은 이 변동이라는 게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뭐 어떤 데는 뭐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2+2 그러니까 뭐가 보장 기간이 길다는 거. 보장 기간이 길다는 건 이 변동폭을 키우는 건데 그 영향이 적은데 앞으로 한 2년 4년 정도 안에는 전세 물량이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변동폭이 막 또 더 커지는 거예요. 저번에는 이제 저금리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게 되고 이제 처음으로 2+2가 생기면서 막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급 부족발 공포 이런 걸로 또 갑자기 또 급등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없애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국회에서는 뭐 딱히 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대세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이 판이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26억 아파트가 열흘 만에 잠실 집주인들 깜짝 놀란 이유에서 이 잠실이 대단지가 많습니다. 대단지가 많고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제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약간 강남구 수문장 같은 느낌이야. 약간 그 UFC로 치면은 그 약간 김동현 선수 같은 느낌인 거죠. 뭔가 그 서울에서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방에서도 그렇고 이 뭔가 잠실이 왠지 그 손에 닿을 듯한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빠질 때도 훅 빠지고 올라갈 때도 또 막 확 올라가고 막 이런 기준이 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실이 지금 막 18억 됐던 게 지금 27억으로 올라갔어요. 1년 반 만에. 18억에서 27억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가 오른 거죠, 이게?
진짜 50% 올랐죠. 지금 1년 반 만에 지금 50% 상승한 겁니다. 50% 상승.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18억 현금 다 주고 사셔가지고 뭐 일부 대출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현금 한 10억을 넣어서 집을 샀는데 7억이 올랐어. 네,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서울의 집값 급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 강남도 그렇고, 뭐 압구정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역별로 집값이 혼재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추세적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의도로 말을 한 건지 저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전 정부처럼 추세적 상승이라는 거는 대폭등을 말하는 거죠. 전 정권처럼 그렇게 오르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정말 대폭등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안 올라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대세 상승은 아니고 지엽적인 상승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엽적인 상승이라는 게 너무 지금 뾰족합니다. 너무 뾰족하고 또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했기 때문에 이 체감은 엄청 높아요. 그건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좀 뾰족하게 지금 대세적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좀 너무 성급하게 사지 말라. 라는 얘기를 지금 장관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은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죠. 자, 청약저축금리 2.8에서 3.1로 인상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소식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청약저축 이거 왜 하냐? 25만 원씩 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25만 원씩 넣는데 이제 3인 가구야. 그래서 이제 3명이 넣어요. 그러니까 75만 원씩 넣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0.3%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긴 하는데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극단적으로 그냥 한 2에서 3만 원 정도 넣을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약통장에 지금 1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구독자분이 이제 은행원이셔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뭐 의미가 없다. 굳이 뭐 10만 원씩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금액만 넣거나 아니면 그냥 뭐 중단을 시키거나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지금 이 청약통장의 이율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아파트 아니면 안 산다 해서 전국 아파트 매매 비중이 역대 최고다 하는데, 사실 지금 빌라를 잘 짓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분양하는 것도 아파트 위주로 분양들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매매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유독 이제 아파트 매매가 많았다. 왜냐하면 빌라 시장이 지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그렇고 74%다. 그러니까 4채 중에 3채는 당연히 이제 아파트를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빌라라는 시장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빌라 시장을 살리는 거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인 것이고, 그 다주택자들한테 유의미하게 뭐 확실하게 약속을 해도 살까 말까 한데, 지금처럼 뭐 요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그 뭐랄까요, 시장을 자극 안 시키겠다라는 그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도저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아파트 매수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대로 가면요. 여기 막으면 저기 오르고 이제는 안 될 거라서 구통째로 규제하겠다 해서 초강수 예고를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극단적인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조심해라. 내가 지금 이거 분위기 봐서 문제 생기면은 한번 큰 거 하나 터트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은 지금 구 단위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오세훈 시장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하면은, 오세훈 시장은 당선될 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엄청나게 비난했던 사람이야. 비판이 아니라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다 풀어야 되고 했던 얘기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계속 더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늘리는 거를 이제 동 단위로 뭐 단지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이 지역 전체를 다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정책입니다. 이거 정말 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서 누가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 이거 하면은 앞으로 되게 위험해진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도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3구를 다 묶겠다는 겁니다. 강남 3구랑 용산까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되고요.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뭐 당연히 있지만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강남 3구와 용산은 이제 매수가 거의 불가능한 동네들이 됩니다. 왜냐면 금액대가 워낙 세니까 전세 끼고 못 사는데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럼 현금으로 아무리 못해도 뭐 한 15억, 20억이 있는 사람들만 이 지역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가장 최고 입지잖아요. 최고 입지. 그러니까 가장 최고 입지를 규제를 하면은 그 밑에 단지 뭐 굳이 얘기하면 뭐 2급지라고 뭐 굳이 칭한다면은 그 2급지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풍선 효과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성동구 뭐 마포구 막 이런 데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갭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동이나 뭐 마포나 이런 데들이 막 22억, 23억으로 막 올라와. 뭐 잠실이나 압구정은 그렇고 잠실이나 뭐 대치동 이런 데들은 막 30억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게 얘네들이 막 붙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 집을 팔아가지고 또 일로 들어오는 거야. 이 강남 3구로 계속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그 잠실도 얘기했지만 잠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근데 27억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벌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돈 벌면 그걸 팔아서 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또 튀는 거야.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다시 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는 튀고 얘네는 또 비싸지고 그러면 우리도 가야지 하면서 뭐 굳이 3급지라고 하겠습니다. 3급지가 또 가고 이런 일들이 또 서울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책으로 푸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유혹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요거 하면은 또 난리가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집값 뛰니까 씨마른 매물에서 강남 복비 영원 재등장했다. 근데 이거는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에서는 항상 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중개사들도 다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비를 이제 깎아주겠다라는 거를 이제 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야지 라는 정도의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줬기 때문에 너는 매수자한테만 받아도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안 주면 너 돈 못 벌잖아 라는 정도로 우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복비 영원히 쉽지가 않은 건데 뭐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 막 엄청 폭등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신축이고 막 대단지인데 막 40억 넘어가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아니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그 돈 받는 게 맞냐고 하면서 막 그 중개사들 뭐라고 하고 그 중개사분들도 말을 못하죠. 왜냐면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매수 쪽에서만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대신 매물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팔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국토부 1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미분양 날만큼 짓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의 말기에서도 이랬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이제 뭔가 코너에 몰리거나 하면은 멘트가 이제 강해져요. 용산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뭐 몇만 호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3기 신도시를 뭐 몇 년 안에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공급 쪽에서 지금 막 시그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날 때까지 지을 거니까 조금만 좀 진정해 달라. 라는 멘트를 하는 건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뭐 이런 말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이런 말 안 해봐 안 하면 또 뭐 아무 의미 없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고 하니까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쉽지 않다. 공급이 잘 안 될 것 같다. 자, 반년 동안 고작 3,000호가 지어졌다. 서울서 빌라가 사라진 이유는 왜일까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빌라 쪽에서 지금 전세 사기가 이제 빵 터졌고 그거를 막는 게 피해자 회복 대책이 아니라 사실은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서 확 떨어진 빌라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욕망을 자극시켜가지고 글로 들어가면서 손바꿈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일부 전세금도 좀 회복시켜주고 모자란 부분은 일부 뭐 국가가 뭐 다른 식으로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빠르게 시장을 살렸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 놓쳤죠. 완전 놓쳐가지고 이 빌라 시장이 박살나고 무너지는데 저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가 지금 핵심이지 하면서 아파트는 안정돼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좀 보낸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전세 시장이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도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이쪽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로 막 쏠려오고 하면서 아파트 쪽이 이제 불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빌라 쪽에 공급이 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다주택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그러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인 가족이 무주택으로 15년을 버텼다. 20억 로또 만점 통장에 시끌시끌하다. 이게 원 펜타스죠. 원 펜타스에 20억 시세 차익 나는 거에 만점짜리 통장이 나왔습니다. 84점이 나왔어요. 84점. 84점이 최소 3명인가요? 그러면 7인 가족인데 15년간 무주택으로 지내야 됩니다. 7인 가족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내 주변에 7인 가족이 한 집에 산다. 그거는 전원주택에도 없어요, 요즘에는. 요즘엔 거의 없어요. 근데 일반 아파트나 이런 도심지에서 7인 가족이 산다?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당첨되기 전에는 저희 집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억울한 거야. 나도 70점대 후반이고 막 이런데 안 돼. 봤더니 84점이 있어. 뭐? 7인 가족? 잠깐만. 그러면 애가 3명에 부부에다가 노부모 봉양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 아니면 애가 1명이고 부부에다가 양가 부모님 4명을 다 모시고 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거 의심스럽다 하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이게 84점이 나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집을 팔아가지고 뭐 부모님도 무주택이신데 뭐 전세 살면서 뭐 일부러 만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가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84점이 나왔다. 근데 20억 벌면은 뭐 84점? 해볼만 하지 뭐.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20억은 조합원의 손해거든요. 조합원은 이 20억을 어쨌든 손해 본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금전적 손해가 나면 그 옆에 단지 이제 막 해야 되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를 이렇게 우리는 마음고생하고 뭐 비대위랑 싸우고 뭐 소송하고 조합장 뭐 몇 번 갈아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막 인허가 뚫고 막 속상한 일 다 겪어서 이렇게 왔는데 일반 분양을 받는 무주택자는 뭐 이렇게 한 방에 20억 벌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잖아요. 옆 단지들도 보면은 이거 맞나? 근데 여기다 뭐 임대주택 넣으라고 하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막 한다고 하고 그러면 20억 번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이 안 되는데 조합원들은 이거 해당된다고 막 몇 억씩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억울해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무주택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소수만 돈을 벌고 대다수한테는 공급이 안 되게 막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청약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안 되죠. 왜? 내가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계속 지금 뭔가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강남 3구 마용성에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몇 년 전에 많이 보셨던 그런 제목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지금 조사하고 자금 계획 잘 냈는지 뭐 확인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 동네는요 원래 자금 조달 계획을 좀 빡빡하게 봐요. 이미 빡빡하게 보고 여기 막 그 중개사들 막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막 조사하고 막 이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하는 동네인데 집값이 들썩이니까 또 한 번 하는 거지. 야, 너네 뭐 잘하고 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약 의심 사례 일부 드러나.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좀 멘트가 좀 애매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 8.18 대책에서 뭔가 좀 강력한 게 좀 나오고 여야의 어떤 합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해진 시장, 대책에도 서울 전세 매매 불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88 대책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88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110 대책이라고 1월 10일에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그리고 3월 달에 서울시에서 또 발표한 것도 있고 5월인가에도 뭐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영향을 못 줘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88 대책도 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어쨌든 중론인데 내용을 보면요. 시장이 이거를 반응을 별로 안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대책이라는 게 좀 나오면 이게 좀 충격을 주고 막 강력하면은 시장이 갑자기 좀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가지고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까지는 없다. 그럼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대책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단기간에 지금 특히 한 6, 7, 8월 해가지고 쫙 올라가 버린다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책이랑은 상관없이 가격 때문에 오는 약간의 주춤주춤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뭐 임장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날씨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저 집 좀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보여주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보는 사람도 한 집 한 2억에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열사병 걸릴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거래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막 한 9월,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사야 되나 뭐 팔아야 되나 하면서 그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7월 달이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거래량이 좀 많이 찍혔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대책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8 대책 후속 방안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한번 발표를 한 겁니다. 저번에 발표를 했었고 이것도 저희가 채널에서 다뤘지만은 용적률 좀 높여주고 공공임대를 좀 줄이겠다 해서 한마디로 사업성을 높게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용적률을 높이는데 기부 채납 같은 걸 많이 받아요. 그리고 공공임대를 막 계속 막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 공공임대가 왜 이 조합원들이 싫어하냐면 뭐 임대랑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공공임대라는 게 서울시가 그냥 이게 삥 뜯어가는 겁니다. 이거 뭐 왜 그러냐면은 이 공사비 있죠. 이 공공임대를 하려면 이제 건축비를 내야 되잖아요. 땅값도 내야 되잖아. 이걸 조합원들이 그냥 내는 거예요. 내가지고 원가보다 안 되는 가격에 그냥 서울시가 가져가요. 그냥 우리가 이제 허가를 해줬으니까 야 너네가 좀 땅 좀 내가지고 아파트 좀 지어서 우리한테 좀 상납을 해라. 라는 게 이 공공임대입니다. 한마디로 공공에서 임대를 하는 건데 이제 조합에서 개발하면서 생기는 이득을 가지고 공공에서 좀 생색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공임대가 이제 사업성을 계속 깎아먹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5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3억밖에 안 줘. 2억밖에 안 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를 안 하고 분양을 하면은 가뜩이나 비싸진 공사비를 좀 충당도 하고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을 막 내잖아요. 조합원들이. 근데 이거를 나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옆에서 공공임대로 이제 서울시가 막 가져가.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이거 못 주겠는데 막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좀 사업성 좋을 때는 어떻게 너 혼자 다 먹냐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걸 아예 받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아예 안 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좀 내놓겠습니다. 원래 10개 줄 거 5개만 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5개 사는 것도 조금 좀 원가 좀 챙겨가지고 좀 더 드릴게. 하면서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얹어가지고 88 대책이 약간 그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또 합쳐가지고 묶음으로 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급한 정부 임대사업자한테 SOS를 날렸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믿을 수가 있나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이제 예전에 이제 뭐 4년짜리, 8년짜리 있다가 임대사업자를 또 이제 적폐 세력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사업자 다 말소시키고 강제 말소시키고 종부세 안 내던 사람들 갑자기 종부세 막 때리고 근데 종부세도 막 몇 억씩 때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를 하면은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만 하면 나는 뭐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왜냐면 미안하다. 미안하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나는 달라 하면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이제 6년짜리를 지금 카드를 좀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믿을 수 있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의무기간 잘 보내고 잘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제 말소 당하면서 이제 종부세를 때려 맞은 사람으로서 나는 안 한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임대사업자로 요 정도 혜택을 준다를 가지고 이 다주택자들이 빌라나 이런 걸 사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SOS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 해가지고 용산, 성동, 서초가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실거래가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찍히는 거를 보니까 지수가 있어요. 실거래 지수가 이게 과거 21년 8월보다 돌파를 했다. 물론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났어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통화량도 오르고 이제 소득도 오르고 저축액도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우상향한다고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실거래가도 넘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용산, 성동, 서초가 뭐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옆으로 지금 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초
작년 말만 해도 마포가 안 오릅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그 송파가 막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송파가 막 조금씩 막 올라가면서 거래가 막 찍히고 이러는데 다른 지역들 좀 잠잠하고 강남도 좀 빠지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입주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마포는 왜 안 올라가죠?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반년 지나면서 이제 송파, 뭐 강남, 뭐 용산, 뭐 서초 이런 데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야, 우리가 이제 다음 차례인가 하면서 지금 마포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억은 더 받아야지 막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마포뿐만 아니라 꽤 많은 지역들에서 지난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지금 꽤 높아요. 꽤 높게 지금 나오는 곳들이 많고 가서 살려고 봤더니 주인들이 매물을 잘 안 내놓고 그리고 있던 곳도 막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 내가 살려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막 몇 천을 올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심심치 않게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특정 지역 특정 단지들은 완전히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 연말까지 시행.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정책에서 좀 그래도 좀 뭐랄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되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분양이 나면은 우리가 LH가 사주겠다라는 말 그대로 확정서를 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1월 뭐 12월 이때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를 짓는 그 시행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LH가 한 85에서 91% 정도로 사준다고 하거든요. 아, 원가 정도는 내가 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공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매입 확약을 한다고 하는데 무제한입니다. 지금 무제한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돈을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할 거냐. 의문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부가 한다고 하고 시행한다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위기보다 더하다. 건설 취업자 수가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건설 쪽이 취업자가 많기도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름 그래도 뭐랄까 현금을 좀 그래도 줄 수 있고 물론 뭐 기술자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날부터 막 노가다 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아주 고학력이거나 아니면 어떤 막 장기간의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업이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 쪽이 그리고 워낙 자동화가 좀 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GDP를 올리거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때 이 건축, 뭐 건설, 아파트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좀 경제를 좀 활성화시켰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건설 취업자 수가 최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 착공도 안 하고 당연히 공사도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막 분쟁 생겨서 멈춰 있고 이런단 말이죠. 제 주변 지인들도 제가 이제 건설사 출신이니까 건설사 얘기도 들어보고 뭐 실제로 뭐 장비나 뭐 이런 거 뭐 시행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이 진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망하고 뭐 건설 뭐 기계 이런 것들 다 뭐 폐업하고 파산하고 이런 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닥 경제가 되게 지금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공급이 많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시공사 못 구해가지고 입찰 문턱 낮추는 조합들 컨소시엄도 오케이다. 원래 조합에서는 예전 컨소시엄들을 좀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실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같은 데 보면은 아이파크, 레미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뚱맞은 이름을 달아놓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어디 건설사 브랜드를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새로운 이름을 지읍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엘스, 뭐 리센츠, 뭐 헬리오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었더니 여기가 어디서 지은 거예요? 이거 어디 브랜드예요라는 그 브랜드 바를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파크, 레미안, 자이가 막 다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이름이 막 14자, 17자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막 다 갖다 집어넣는데 이제 거꾸로 컨소시엄을 좀 안 하려고 하고 한 단지를 그냥 한 건설사가 다 지어라. 그래가지고 좀 고급화도 하고 협상력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조합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리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되면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여러 군데 같이 합쳐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문턱을 낮춰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정보 올리지 마세요. 투자 리딩방 제재, 부동산 단톡방도 비상이다. 그래서 요즘에 그 단톡방에서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곳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 단톡방이 실제로 시장에 꽤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단지가
오늘 얼마에 실거래 찍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들이 막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받은 글, 뭐 캡처한 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조작을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게 막 떠돌아다닙니다. 이제 뭐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어느 단지가 얼마 찍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금방 돌아요. 거의 뭐 제가 체감상 뭐 원본이 올라오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안쪽이면은 웬만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단지에 벌써 그 실거래가 보통 한 달 뒤에 찍히는데 그게 한 달 기다렸다가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알아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야, 찍힌 게 지난번 거보다 3천 올랐네? 야, 지금 사러 가야 돼. 하면서 갑자기 막 쏠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투자 리딩방, 그래서 이제 주식 리딩하는 거를 규제하려고 했다가 부동산 쪽도 너네도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하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이 사칭 있죠? 사칭 채널이 의심될 때 이거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에 약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칭방 많거든요. 사칭방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겸사겸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왜 내가 주식 투자자냐고. 주식으로 100억을 번 부익남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의 뭐 비밀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은 갑자기 무슨 박 교수가 나와. 박 교수가 나와가지고 부익남은 어디 가고 박 교수님이 왜 계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부익남하고 친합니다. 가입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책도 보내드리고요. 밴드도 알려드리니까 얼른 링크를 클릭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막 갑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라. 자, 첫 삽도 못 든 위례 신사선 새 협상자를 찾는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위례가 진짜 그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도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례 신사선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이 그 위례한테는 정말 수건 사업이죠. 수건 사업인데 이게 예전에 청라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청라도 7호선 연장해 준다고 해가지고 분양받았더니 연장을 안 해줘. LH가 돈 떼먹고 그냥 입 싹 닫고 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야 깜빡했어 하면서 뒤늦게 지금 이제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위례 신사선이 되려면 원래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분양할 때 돈 다 받아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다. 재정 투자로 바꾼다. 이러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좀 나서고 있는데 이 위례가 참 애매합니다. 아시죠? 이 위례가 이렇게 3분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 여기가 하남, 여기가 성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거리에 이 3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여기가 관할구역이 참 되게 애매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돈 받아놓은 거고 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 다시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위례는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 약간은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빌라요 지금 다 경매 넘어갔어요. 전세 사기 주홍글 씨가 굳건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빌라 시장이 약간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나 아니면 거래를 봤을 때 일부 재개발 위주의 어떤 단지들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빌라 사겠다라고 하면은 엄마나 뭐 아내나 뭐 남편 뭐 부모님이 설득이 잘 안 될 겁니다. 이거 내가 다 따져보고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살래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등짝 스매싱부터 날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대세적으로 뭐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대책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대책들도 뭐 아주 효과가 뭐 높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분위기는 이렇다는 거. 자, 정부가 폐지를 못 박았는데 지자체는 부과를 하고 있는 이 제초안 혼란도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의 어떤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법 개정사항은 그때부터 국회랑 협의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뭐랄까 반복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뭐 일견 이해도 되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 뭐 종부세, 뭐 이런 것도 개편한다고 했던 것도 좀 안 되고 그 상속세 개편한다고 한 것도 다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짜 법이 바뀌었나라고 검색해 보면 안 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요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요번에 폐지하겠다. 폐지 추진한다고 발표는 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정부가 이제 국회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뭐 그럴 마음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은 이거 또 지자체는 또 법이 있으니까 또 부과는 해야 되는 거고 정부는 없앤다고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6년 만에 2배 껑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비싸져 가지고 분양에서 어차피 내가 못 받으니까 그냥 저 뭐 일반 구축이나 신축 사러 갑니다 하면서 일반 매매로 수요가 쏠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2배인 게 뭐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이게 평균 분양가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평균 분양가라는 거는 좀 뭐랄까 아주 좋은 데이터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분양가가 모든 지역 예를 들어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가 똑같은 집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강남 뭐 서초 뭐 잠실 뭐 송파 이런 데들 뭐 용산 이런 데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채가 막 25억, 30억, 뭐 40억 뭐 이런 정도 하는 동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분양하면은 분양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데들이 분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집값 폭등기였는데 집값이 폭등기인데 분양가는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왜? 강남이 분양 안 하면 평균 분양가는 내려가는 거야. 이 강남 쪽이 분양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분양가가 많이 좀 왔다 갔다 한다. 평균 분양가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된다. 4천만 원 됐다. 2배 됐다는 거는 강남 쪽에서 분양을 많이 했구나. 실제로 최근에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셋값 뛰자 내가 살려고 나가라는 집주인 꼼수 쓰다가는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임대차 3법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피해가 과거부터 계속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잠깐 전세가 좀 빠지면서 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임차인과 집주인이 싸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전세를 5억 주고 살았는데 갑자기 시세가 4억으로 내려가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나간다고 하니까 뭐 소송할 건 없죠. 돈 줘라 마라 이거 가지고 소송은 하겠지만 근데 내려갔던 시세가 다시 또 회복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또 이제 전세금을 올려받아야 되는 집주인들이 좀 나가주면 안 돼요? 라고 다시 또 시작한 거야. 다시 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입자가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너 진짜 이사 오는 거 맞냐? 너 그럼 아이 있는데 아이 전학 지금 준비하고 있냐? 학원 끊었냐? 뭐 이러면서 지금 입증하라고 합니다. 이거 대법원에서 입증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집주인들도 막 전학 수속 밟고 짐 빼고 막 이런 것들 막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꼼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꼼수 쓰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임대차 3법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폐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4년 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세가 이렇게 확 튈 때 되면은 세입자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반대로 빠지면은 내 돈 내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좀 개정도 안 되고 뭐 폐지도 안 되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계속 싸우는 거고 이제 뭐 변호사랑 판사들만 뭐 일이 많아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참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취지를 살리려면은 법 조항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법 조항을 이대로 놔두는 것 자체는 좀 국회에서 할 일을 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중동 3본 용적률 350%, 330% 용적률 확 올려주겠다 해서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자체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1기 신도시들 용적률을 확 올려준다는 겁니다. 한 250% 정도가 아니라 350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재건축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꽤 많은 분쟁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대규모 공급을 좀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1기 신도시 어찌됐든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일 때 공급 부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좀 풀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좀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또 할지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